목차를 이렇게 별지로 만들어 드린 것은 특히 소득세법이 무척 방대해요. 저는 여기서는 강의를 몇 시간 안 합니다만은 전체 법률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법률만 해서 260몇 개 법률이고 또 시행령이 그 정도 되고 시행 규칙이 그렇게 되고 해서 세 개 법령을 합치면 한 7, 800개 돼요. 조문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의는 조금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른 것은 별로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주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 아닌가 싶어서 그 대목만 추려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차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에는 이제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종합소득편이 나오고 오늘 종합소득 지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편이 나오고 세 번째 양도소득편이 나옵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은 연금소득이 있는데 그건 해당자가 극히 드무니까 주로 이 세 가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합소득세 편이죠. 종합소득세는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 교재 가지고 얘기합니다. 맨 먼저는 이 사업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하신 분은 임대소득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세법에 임대도 사업소득 중에 일부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업 중에 임대사업이라는 게 일부니까, 과거에는 임대소득만 따로 되어 있어요, 편제가. 근데 이것도 똑같은 사업 아니냐 해서 사업소득 편에다 집어넣어서 지금은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지만은 과세 안 하는 게 있다. 과세에서 제외하는 게 있다. 이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과세는 하는데, 과세는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다만 종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우리가 종합소득편인데, 종합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소형, 주택이 소형인 것은 또 따로 분류해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별도로 세액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에는 세무관세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5개 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양도소득편입니다. 양도소득편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이 여러분들한테 다 관심 있는 분야더라고. 종합소득은 아까 얘기다시피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에게 해당 없는 거여서 이것은 강의를 조금만 하는 거고 양도소득편이 많아요. 그래서 양도소득편도 지금 어떻게 이 교재를 쪼개놨냐면 제일 처음에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 대상. 두 번째로는 과세 원인. 과세 대상은 이건데 그러면 어떤 원인이 거기 들어가야 그 대상에다 어떤 원인을 집어넣어야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계산하는 게 양도 차익. 차익에다만 과세한다. 그걸 전혀 이 세법 상식이 없는 사람은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 1억에 판데 세금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차익을 계산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팔았어도 차익이 없으면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차익 계산이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익이 나온 다음에는 또 양도소득이란 개념이 나와요. 차익하고 소득하고 비슷하지만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세법에서는. 차익은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마진. 얼마에 사서 얼마 팔았느냐 그 마진이 차익이고 소득은 뭐냐. 마진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비까지 다 하니까 순소득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이것이 양도소득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액 계산할 때 또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예? 세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는 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양도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또 만들어내요. 그게 과세표준이고 약해서 과표 이렇게. 그러면 6번째 비로소 세액을 산출해요. 세금이 얼마인가를 산출하려면 이 6단계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액 산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는 것이 있다.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게 있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비과세 있고 세액 감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월과세라는 게 있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우선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비과세라는 얘기가 나오죠. 글자 그대로 아닐 삐자니까 어때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다. 아주 제외해버린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한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렇게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물어요. 당신네 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그 신고 좀 해주시오. 이게 비과세라고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비과세는 아예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그 왜 신고 안 했느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비과세 대상이니까 안 했다. 신고도 안 한다더라. 근데 이제 자기가 만일에 비과세 아닌 것을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신고 안 하게 되죠. 그러나 비과세일 때는 신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감면은 이것처럼 완전히 제외시켜주는 건 아니고, 완전히 제외시켜주는 건 아니고, 과세 대상은 돼요. 대상은 돼요. 대상이 되니까 아까 쭉 이 절차에 의해서 세금도 계산을 해요. 다만, 그러면 세금까지 다 계산하는데 뭐냐? 세금까지 일단 계산은 뒤에 세금에서 얼마를 빼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건 줄여주겠다. 그런 얘기,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다 신고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절차적 의무까지를 다 마쳐야 돼요. 근데 여기 아까 비과세는 아직 그런 것마저도 할 필요도 없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세법을 이렇게 왜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다 까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월과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 개념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이월과세는 뭐냐면 요 글자를 이렇게 띄웁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 어때요? 과세는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과세하는 게 아니고 저 훗날로 넘겨서 그때 과세한다. 이게 이월과세입니다. 요새 보니까 이월과세 이걸 가지고 세금 안 내게 해준다고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여러분 같이 이 큰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다 정보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나한테 맡기면 이걸 과세 안 하게 해준다. 또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 특히 큰 건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가 줄여준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냥 혹 해가지고 맡기더라고요.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가까운, 제가 제일 존경하는 회장도 어느 날 저한테 이런 팜플렛을 갖다 놓으면 이런 게 왔는데 한번 봐라, 뭔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팜플렛을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딱 보면 진짜 이거 뭐 여기다 맡기면 뭐 세금 없게 해주나 보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 몇 사람이 짜가지고 세무사, 법무사 또 뭐 누구누구 짜가지고 무슨 뭐 근사한 뭐 조직을 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네.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은 평생 내 말만 듣고 하시던 분인데 욕할 때는 딱 내 말을 안 듣고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본래 사기한 사람들이 구변이 좋잖아요. 와서 어떻게 달콤을 하든지 나한테 안 물어보고 해버렸어. 세금 더 나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월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까지 2월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이 살 날이 있으니까 2월 하는 기간이 길면은 그렇게 해서 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80 넘은 노인들이 금방 언제 돌아가실는지 모르는데 이걸 하면 이게 손해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주의하,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 세 가지 개념이 각각 다르다. 이걸 알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봅시다. 소득세 체계도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시간에는 종합소득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맨 처음에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뭘 종합하느냐 하는 얘기죠? 종합. 종합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종합을 하느냐. 여기 보면 첫째가 뭡니까? 이자 받은 거 종합하라. 또 배당 받은 거 종합해라. 사업, 여러분 임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임대 포함이랬습니다. 임대 소득도 포함해라. 근로소득, 자기가 월급 받는 거 있으면 임대 소득도 포함해라. 연금 받는 거 있으면 연금도 포함해라. 근데 연금 받는 사람은 고액연금자만 해당이 되어서 합산은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런 것 말고도 또 무슨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라. 근데 그렇게 애매한 규정을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확실히 해줘야지. 기타. 그러면 다 종합을 하는 얘기냐. 그래서 세법에 보면은 기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기 기타라고는 했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쭉 열거돼 있어요. 그것만 과세하는 거지 기타라고 해서 다 종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강의를 받아가죠. 그게 뭔 줄 압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하는 사람, 학교 선생 같은 사람은 학교 선생도 강의하고 저도 하죠. 학교 선생이 받는 게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근데 왜 나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시적으로 날마다 하고 월급 받는 게 일시적으로 하고 일당으로 받고 시간당으로 받고 이러면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거, 횡재에 생긴 거 이런 게 기타 소득이에요. 그것도 법률에 다 열거되어 있어요. 요새 그 경마장에 가면 그냥 그 일요일 날 뻑뻑하게 오더라고요. 경마하러. 그날 경마 당첨되면 뭐예요? 기타 소득이에요. 여러분 복권 샀다가 당첨되면 뭐예요?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까지를 된다는 겁니까? 300만 원입니다. 매월 500으로 올렸던가 연간. 예. 그러니까 500으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쭉 300으로. 근데 소득이니까 요 다음에 설명했지만 수입하고 소득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오늘 1억짜리 투자 받았다. 그것은 기타 소득이 아니고 기타 수입 금액이에요. 수입. 일단 들어온 거. 소득은 언제든지 거기서 경비 빼야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요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 기타 소득은 내가 우연히 경마로 가서 오늘 당첨되었는데 경비가 뭐 있어요? 자기 차비뿐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에서 딱 정해요. 얼마까지 그냥 무조건 경비로 빼줘라. 그 경비 뺀 나머지 소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 주식 양도소득은 그것도 두 가지예요. 말고요. 양도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직접 투자를 해서 소액 투자해가지고 그 이득난 거. 배당. 배당이 두 가지예요. 주식. 얘기한 김에 차분하게 얘기하면 주식의 두 가지예요. 주식 내가 팔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나왔어요. 이건 배당이고. 아까 배당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종합소득에 합산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식을 내가 주식시장에서 팠다 살았다 해가지고 예? 예. 여기서 소위 차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차익을 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익은 어떻게 하냐 주식. 여러분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 내라고 그랬죠. 주식을 양도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주식을 양도해서 상당히 이득을 봤다. 그리고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 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요. 근데 다 내는 게 아니고 대주주에 대해서만. 대주주가 파는 것만 양도소득세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있어요? 부동산만 하시고 주식은 안 하시고 막.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득을 본 일. 제 나름으로 꽤 안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주식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뿐 아니고 옛날에 국세청에 다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주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는 모든 회사의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회사 결산서 보면 여기는 우량한 회사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만 믿고 투자를 하거든요. 국세청 공무원들이.
근데 그대로 안 맞는다고요, 주식 시세가. 그래서 또 다 손해봐요. 저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도 버릇을 못 고쳤어요. 하여튼 양도속세를 합니다. 그러면 대주주 아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주주라고 그래요? 소액주주라고 그럽니다. 소액주주. 소액주주는 아예 과세를 안 해요. 말하자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대주주만 과세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주주냐가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주주냐. 얼마 이상 가진 사람 대주주라고 하면 좋겠어요? 5%? 처음에는 5% 이상 가진 사람보다 3% 이상 가진 사람보다 지금은 1%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대주주예요. 근데 1%를 나 혼자만 가지고 1%를 따지면 좋은데, 그렇죠? 나한테다가 우리 식구들한테다 사촌네한테다 다 합쳐서 1%가 넘느냐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소위 사장이라는 사람들, 회장이라는 다 얘기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 것만 하면 1% 밑으로 내릴 수 있죠. 좀 분산을 해가지고. 근데 분산을 많은 사람들은 다 합쳐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주주는 특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10,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0원으로 파는데 대주주가 팔면은 같은 10,000원에 10,000원인데 상속세 같은 세금을 매길 때 1 플러스 여기다가 30%를 더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들은 상속세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전에 누구 돌아가셨죠? 대한항공도 가시고 또 누구도 가셨던데, 그리고 SK 아니 LG 회장도 가시고 많이 갔죠.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 대주주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50%가 안 넘은 대주주는 20%만 여기다 하는 20%만 붙이는데 50% 이상 되는 사람은 30%를 붙여버리니까 최고 세율이 또 얼마인 줄 아세요? 상속세 최고 세율 50%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주주하고 반타작이에요. 그렇죠? 반타작. 근데 50%만 되는데 여기다가 평가할 때 30%를 더 붙여버리니까 30% 늘어나죠. 근데 이것은 평가에서 30%가 늘으니까 늘어난 금액의 반이 되니까 얼마에 늘어난 것이요? 15%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5%를 세금으로 내니까 자기 몫이 얼마밖에 안 남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러면 세금 내기 위해서 이거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그 자기 회사 지키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이 이거 차지해버리기가 쉽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좀 완화해줘야 2세가 또 이어서 그 사업을 이어서 할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가 하던 사업 아들이 해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제 생각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좋은 핑계가 있어요. 일본도 50%다. 뭐든지 일본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딴 길로 가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국민연금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뭐 적용을 한 150만 받는데 그러면 1년에 따지면 그건 한 1,800만 원.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다 합산해. 저도 연금을 탑니다.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교수를 해서 그 월급을, 연금을 타요. 연금을 타는데 제가 타면은 한 달에 300만 원 타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이니까 그 이하는 보통 종합소득 과세를 안 하고, 그 이하는. 그 이제 초과하는 사람만 과세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딴 직업이 있어서 지금도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반만 줘요. 전에는 300만 원 다 주다가 반으로 잘려가지고 150만 원밖에 안 줘요. 예. 예, 불공평해요. 그래서 막 재판까지 했는데 졌어요. 예. 해봤자 안 돼.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이건 위헌이다. 공무원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근데 이제 그 판결문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판결문에는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달아놨는데 솔직히 그거 얘기하면 그 기금이 바닥이 난답니다. 그럼 바닥이 나면 아예 통째로 못 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참어라. 그런 얘기예요. 질문을 나중에 받고 강의를 쭉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받으면 강의 진도가 안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 2번. 퇴직소득 이것은 종합회계 안 해요? 번호를 보세요. 이건 종합에 안 들어갔죠? 이것은 따로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도소득. 이것도 따로 과세입니다. 근데 이달에 보면 양도소득세도 신고라고 안내장에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를 안 했으면 5월에 하면 돼요. 본래는 예정신고라고 해서 미리 2달 지나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한 사람은 이번 5월에 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도를 2번 이상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합산해서 이번에 해야 돼요. 그러나 종합소득하고는 합산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장 넘어갑시다. 2번. 여러분하고 관심 있는 부분만 한다고 해서 지금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여기 설명을 해줍니다. 종합소득 중에 많은 부분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임대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임대소득. 거기 보시면은 번호를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임대소득은 어떤 것을 임대소득이라고 하느냐 하면 총수익금액에서 무엇을 빼요? 필요경비를 뺀 게 소득이다. 소득.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입이라는 개념하고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구분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거 다 혼동해서 하거든요. 수입하고 소득하고. 영어로 말하자면 이건 그로스고 이것은 네트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소득이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놓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첫째는 그러면 수익금액이 뭐냐? 여기다는 또 글자를 총자를 하나 붙여서 총수익금액이 됐습니다. 총수익금액은 뭐냐면 매출액을 총수익금액, 매출액. 여러분 같으면 뭐가 매출액이에요? 임대료 받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이게 수입금액이에요. 임대료에다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임대료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이다. 사업에 소요된 모든 경비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이게 이제 새로 취득한 건물은 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 세금이 적지. 이거 과세만 많죠. 그건 뭐냐면 가령 내가 10억짜리 샀다. 10억. 근데 그 중에 5억은 건물 값이고 5억은 토지다. 그러면 건물값 5억에 대해서는 매년 비용으로 털어져 나가요. 조금씩. 가령 이 건물이 40년 근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30분의 1씩 계속 비용으로 털어져 나가요. 30년간. 큰 건물들은 여기서 비용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서 이득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이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세법대로 안 오걸 때가 많으니까 그냥 장부에다 적당히 올려놨어요. 적당히. 그냥 또 법무사가 등기할 때 그냥 적당히 해버리고 또 세무사도 어떤 때는 그냥 계약서 가져와 봐라. 그럼 시원찮으면 그냥 정부 기준 시가로 올려놔버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비용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손실이에요. 대개 해보면. 그런데 만일에 이 상속이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상속이 되면 또 그나름은 또 손해가 와요. 왜냐하면 그 장부에 있는 그 건물 가격 요게 그대로 있으면 이게 보증금이고 뭐고 다 빼주고 계산하는데 그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새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 상가격을 그대로 올려야 돼요. 장부에다. 그래야 이렇게 다 감가상각비로 소득도 줄이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도 얘기가 복잡한 얘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접대비 쓰는 거, 뭐 차량비 쓰는 거, 이런 거 다 비용이니까, 여기 이제 큰 것이 이제 인건비인데, 사람을 쓰는 거, 인건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포켓에서 나가는 모든 돈, 이 건물 때문에 나가는 모든 돈은 다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하고, 그것을 이제 모집을 잘 수집을 안 하고 있다가 신고 때 와서 보니까 뭐 있고 없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모아둔 거 해보니까 몇 가지 거 안 되고, 보니까 비용 합계야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저 분당 이렇게 제가 차를 가지고 통과할 때는 통행료 1,000원 나와요. 1,000원짜리도 반드시 받아서 현금 넣는 카드에다가 현금 넣는데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그게 바로 돈이거든. 세금을 철저하게 내는 사람들. 그렇죠? 1,000원에도 다 비용으로 들어가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걸 전혀 소홀히 하고 이렇게 신고 때만 오면 어디서 몇 개 추려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오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세표준 계산 그랬습니다. 소득이 계산되면 아까 얘기했죠? 소득금의 그 크기에 따라서 바로 세액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과세표준을 구해야 된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해요? 위에서 소득금액이 계산되었으면 거기서 소득 공제해 주는 게 있다. 빼주는 게 있다. 이 소득 공제를 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다. 그럼 소득 공제는 어떤 것들이냐?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안 적었는데 기본 공제라고 있는 거 있고, 가령 본인 것도 150만 원, 뭐 배우자 것도 150만 원, 뭐 부모 거, 뭐 자녀들 거 기본 공제, 가족 공제라고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니까 이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지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액 계산, 마지막에 이제 세액 계산을 하는데 과세 표준이 계산되고 나면 세액을 이제 계산을 차리죠. 그렇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그게 이제 산출세액이에요. 내가 낸 세금이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그래서 거기 보면 세율이 나와 있는데 몇 단계입니까? 세율이 7단계입니다. 7단계. 근데 이것도 보통 보면은 가령 내 거 세율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건 30%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자기 소득에다가 그냥 막바로 30% 계산해서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근데 가르쳐 주려면 좀 복잡하니까 보통 그렇게만 가르쳐 주면 당신 거 20%다 이렇게. 여기 이제 산출법을 기왕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이 증여세, 상속세 다 이런 세율법으로 적용해요. 이런 법으로. 이게 여기서만 익혀놓으면 다 이제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출세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세율 체계가 초과 누진 세율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과 누진 세율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세무공무원이나 뭐 세원사 아니면 이게 어떻게 쓰는 게 초과 누진 세율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령 내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30%라고 한다. 막바로 30% 이러면 얼마예요? 900만 원입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세율 방법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 세율표, 단순하게 거기다 그냥 꽤 맞춰서 계산해요. 복잡하게 안 하고. 단순 세율 구조라고 그러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단순이 아니고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했죠. 초과.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계단식 상향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알기가 쉬울 것 같아서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한 계단 올라가죠. 1단계. 또 한 계단 올라가 2단계. 이렇게 올라가죠. 자꾸. 3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율도 이렇게 적용한다 그거예요. 세율도. 그러면 2층 가는 사람이 1층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한 층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한 번에 2층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저거 한번 해봅시다. 맨 낮은 세율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까지는 6%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1단계 여기가 1200만 원까지는 6%다. 여기는 1200만 원에 바로 6 곱으면 돼요. 요 아래는. 그 다음에 2단계가 몇 프로예요? 4천만 원 이하는 얼마예요? 15%입니까?
아니요. 15%죠. 15%. 15%. 예? 4천이 아니고 4,600. 그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예. 4,600 타자가 잘못됐. 4,600만 원까지는 15%.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면 4,600만 원이니까 아까 단순 율로 계산했던 4,600만 원 곱하기 15 해버리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지 말고 1단계는 내가 올라섰으니까 이건 빼고 그러면 4,600에서 1,200 빼면 얼마 남았어요? 2단계 올라가는 것은 3,400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3,400에다만 15% 곱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액이 그러면 젊은 얼마냐? 1단계까지 계산한 게 아까 얼마죠? 72만 원이죠. 72만 원에다가 2단계에서 510만 원? 510만 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것이 이 사람의 세액이에요. 이게 계단식 초과 이것을 초과 누진 세율 제도라고 한다고. 상속세 증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익혀 놓으시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3단계 하나만 더 봅시다. 3단계 몇 프로예요? 8,800만 원까지 24%. 8,800만 원까지 24%예요. 만약에 8,800에다 막바로 24%를 곱해버리면 엄청나게 나와버리죠. 근데 여기서 벌써 한 단계는 내가 올라섰고, 두 단계에서 올라섰고, 3단계째 올라선 것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3층 가는 것만 계산하면 돼. 그 여기다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입니까? 그게? 4,200입니까? 하여튼 이렇다고 봅시다. 4,200. 그러면 요거 곱하면 요 세 가지 합쳐서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7단계까지 올라가는 7단계까지. 제일 높은 것이 얼마예요? 42%. 5억 원 초과란 말이 빠졌네요. 5억 원 초과하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그러면 5억 원까지 계산한 게 전부 얼마입니까? 누계가 3,540만 원. 3,540만 원. 그러면 5억 원 초과된 것은 42%라고 했죠? 요것만 이제 자기 것이 얼마인가 봐 더해서 3,400 여기다 합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이제 계산해보세요. 손수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것은 이제 주택뿐만 아니고 모든 임대소득의 세액 계산 방법을 지금까지 했어요. 모든 임대소득에 주택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 뭐 다른 또 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2번에는 주택만 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다시피 비과세죠. 그런데 비과세가 이번에 신고는 이번에 2018년 거 신고죠. 여기까지는 전부 비과세예요. 2천만 원 못 된 것은. 1년 거 합쳤던 2천만 원 못 된다. 그건 다 비과세니까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종합과세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과세하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냐? 1세대 1주택. 여러분 저 문제가 많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요 집 한 채 있는 것 임대하고 있다. 이건 과세 안 한다. 다만 그 집이 9억 원이 넘으면 9억 원 넘은 것은 과세한다. 그러니까 전부 과세하는 게 아니고 9억 원까지는 빼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10억이다 그러면 9억 원어치는 빼주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9억 원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기준시가로 정부에서 고시한 고시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9억이니까 실제 주택가격은 보통 이보다 높으니까 뭐 한 10억 몇 억 이런 것도 다 정부 고시가격으로면 9억이 못 되면 다 과세 안 합니다. 임대해도.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갔죠. 3페이지로. 이제 주택 비과세 요건이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지금 9억까지는 이제 1세대 주택은 비과세한다 그러는데 그 주택이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주택. 여기서는 건물만은 주택이랍니다. 건물. 토지는 본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토지는 딴 사람 거고 주택은 내 거다, 건물은 내 거다. 그건 누가 임대소득세 내야 돼요? 본래 건물주가 내는 거예요. 근데 주택도 내 거고 땅도 내 거다.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다. 토지 없으면 건물을 못 지니까. 그럴 때는 토지도 일정 면적까지는 그냥 주택으로 봐줘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몇 배까지 봐준다고 그랬어요? 5배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이 주택 면적 20평이다 그러면 땅평은 100평짜리까지는 그 건물로 치고 다 봐준다. 다만 시가 아닌 농촌 지역은 10배까지도 봐준다. 그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1주택만 비과세 한다 그랬죠?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다가구. 여러분 보니까 다가구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다가구. 다가구는 전부를 한 주택으로 봐요. 한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하고 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주택을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그 면적이 가장 큰 사람 걸로 보고 계산해라. 다 이렇게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둘이 똑같다. 둘이 가지고 있으니까 50%, 50%다. 그럴 때는 그러면 둘이 중에 아무라도 선택을 해라. 이건 내가 내겠다는. 그 다음에 전대. 이거 저 드문 경우인데 내가 임차를 했는데 내가 빌렸는데 내가 또 빌려줘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대죠? 네. 그럴 때는 그 임차인이나 전대받을 사람 것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또 빌려주고 또 세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공동소유한다. 아까 그 공동소유가 한 번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그 공동소유자가 배우자다. 그럴 때는 한 사람 걸로 합쳐서 이 면적 기준에 해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 이 아파트는 이런 게 별로 적습니다만은 일반 주택은 한쪽은 가게고 한쪽은 내가 살고 시골에 가면 대부분 그런 거죠. 이게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표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겸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겸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겸했어요? 한쪽은 주택이고 한쪽은 상가다. 또는 사무실이다. 뭐 어떻게 해도 좋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이면은 1세대 1주택이니까 과세 안 하는데 주택으로 안 볼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식을 보면 좋아요. 가령 이쪽에는 주택이고 이쪽에는 상가다. 이렇게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면적. 그러니까 이 기준은 면적을 기준합니다. 주택이 더 크다, 면적이. 그럴 수 있죠? 주택은 30평인데 상가는 20평이다. 주택이 더 크다. 그럴 때는 다행히 여기서는 인심 좋게 전부 주택으로 봐준다 그랬습니다. 전부 주택으로 봐줘라. 그러니까 팔아도 또는 임대를 해도 상가도 주택으로 봐주니까 그렇죠? 따로 과세를 안 한다. 전부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이쪽이 더 크다. 그럴 수도 있죠? 상가가 더 커요. 그러면 요 논리대로 하면 뭘로 봐야 되겠어요? 상가로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때는 다시 주택은 주택 쪽은 주택 쪽으로, 상가 쪽은 상가 쪽으로 면적을 쪼개라. 이렇게 쪼개라. 주택분만 봐주고 상가 쪽만 봐줘라. 조금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지하도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그 어디로 볼 것인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가하고 이게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면적이. 똑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거 시비가 많이 있어요. 1층은 상가고 2층은 내가 산다. 그 면적이 똑같다, 1층. 이런 경우에. 이때도 역시 각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각각으로 하는데 여기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각각 구분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보면 면적,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보면. 그러면 요 면적 가지고 이렇게 쪼개면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제일 정확한 게 가옥대장이니까 건물대장이니까
건물 대장 보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봅시다.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제목을 봅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나왔어요. 분리과세. 이건 뭐냐면 금년소득분부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분까지는, 작년소득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아예 비과세니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비과세라는 게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것은 비과세가 없어졌는데 그 대신 전부 종합하는 건 아니고 이건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과세하고 좀 상응한 개념이죠.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9년도부터는 요전에처럼 똑같이 그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분리과세는 과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과세는 하긴 하는데 다만 종합만 안 한다.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과세는 안 하고 이것만 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 거 종합하는 거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아까 우리가 세율 봤죠? 금액이 크면 막 이렇게 한 층, 두 층 막 올라가죠. 분리하니까 올라갈 게 안 올라가네. 그런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그러면 임대 수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임대 수입 금액.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 받는 게 첫째는 수입 금액이고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전세금 또는 보증금 이런 거로 받아놓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전세금,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받은 것은 이제 요게 이자로 치면 얼마냐 이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전세금을 받은 것을 월세로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려면 이자율로 이렇게 쳐서 그 금액이 마치 월세를 받는 것처럼 취급하는 게 이게 이제 이 규정이에요.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런 경우는 보증금에서 일단 3억 원을 빼주고 3억 원까지는 과세 안 한다. 보증금 받은 건 3억 원 이하짜리는 문제 안 삼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서 또 얼마 빼줘요?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익금으로 한다. 60%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익금액이니까 얼마 빼줘요? 예.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다만 그 보증금 등의 금액을 금융에 투자해서 이자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내가 2억을 받았는데 2억을 은행에 맡겨놨었다. 그럼 거기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종합과세 보면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는 내가 보증금 받은 거 맡겨놨다 이자가 생겼는데 그것은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여기 임대료 받은 것은 또 별도로 과세내고 이래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서에다가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자 받은 거 있으면 빼줘라. 금융에서.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제 계산이 좀 문제더라고.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이 돈은 그 보증금 받은 데 갖다 놓은 것이다 이러지만 돈에 꼬리표가 없잖아요. 어떤 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저도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봤는데 상의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이게 문제된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받은 이자가 있으면 이것은 보증금 받은 돈 넣어서 받은 거다. 이러면 별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이게 보증금 받은 데서 생긴 이자인지 아니 딴 돈에서 생긴 이자인지 이거 가려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대로면 적수를 내라고 그랬어요. 적수. 이것까지는 우리가 적수란 말이 세법에 많이 등장합니다. 쌓을 적자 적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1억이 들어갔다. 1억이 200일 동안 여기 들어가 있었더라. 그러면 1억에 200을 곱하면 이게 200일간의 적수입니다. 또 그 뒤에는 보니까 가령 2억이 또 100일 동안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또 이 적수. 이 적수를 전부 합쳐서 평균한 것이 이자입니다. 이자. 이렇게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상의를 했더니 지금까지 별로 문제된 바가 없다고 내가 어떤 공무원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자가 있고
그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에 상당한 이자하고 거의 맞먹는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냥 이 보증금 받아서 맡겨놓은 이자라고 이렇게 간주해서 그냥 대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계산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익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내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입으로 잡아야지. 이자니까 그 돈을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긴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수익 금액이 이렇게 계산되면 그 다음에 필요 경비를 빼주라고 그랬죠. 필요 경비. 근데 필요 경비는 임대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60% 빼준다. 그러니까 아까는 필요 경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뭐 경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나 가고 이자가 얼마나 가고 이걸 다 계산해서 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2천만 원 이하인 분리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과세 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다 챙겨서 안 하더라도 무조건 60%를 빼준다. 경비라고 봐준다. 60%를. 다만 이 조건이 뭐냐면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얼마 빼줘요? 50%만 빼준다. 등록 안 해도 상당히 빼주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 이하는 작년 것까지는 지금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죠. 비과세. 그러다가 이제 과세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미안하잖아요. 한 번에 또 다 과세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요 60% 50% 안에서는 그냥 경비로 봐주겠다.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 경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추가로 또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율로 빼주고, 비율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도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400만 원을 또 금액으로 또 빼준다. 금액으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율로 빼주고, 이번에는 결정액으로, 금액으로 얼마를 빼준다. 등록이 안 되면 또 200만 원 빼준다. 이렇게 해서 실제 계산해 보니까 별로 세금 낼 게 없어요. 200만 원 이하는. 내가 실제 해보니까 별로 내. 그러니까 충격을 이제 완화하려고 그런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게 공제율을 줄여갈 거예요. 조금 지나면. 되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충격 완화를 하려고 그 대신 많이 빼줄게. 과세로 돌려서 미안하니까 많이 빼줄게.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게 공제를 줄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다 증거 챙겨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리과세에 해당된다고 해서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용을 다 모아봤더니 이보다도 더 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정부에서 빼준다는 거 이것만 빼고 세금 내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앞에 그 추계의 경우에 추계금의 이자 상당액이라고 했잖아요. 1.6% 페이지에.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증금 세제 3억에서 60%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2.6%가 올라가고. 예, 올랐어요. 내가 그걸 수정을 안 했어요. 2.1인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예. 산식에 더해서 그러니까 내가 산식의도만 1.6이라고 타자했죠. 예, 올랐습니다. 이거 2019년 분부터 또 할 거니까 여러분 그 잘 기억해 놨다가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식에 보니까 60% 하고 예. 거기에서 추계의 경우에요. 예. 예.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페이지 조금 시간이 전에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형주택,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 소형주택입니다. 요것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데다가 또 끼워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 복잡해요. 어떤 것은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조세특례제한법 96조에 있는데 소형주택은 또 감면해 주는 게 이번에는 비과세도 아니고 감면입니다. 이것도 19년 금년 말까지니까 그 1호 한 집 이상 주택 임대해도 이건 봐준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만 소주택이라고 한다. 기준시가로 오면 6억 원 이하다. 또 4년 이상 임대 조건이다.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세액 감면은 얼마나 해주냐? 30% 해준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있던데 이것은 100분의 75까지도 해준다. 다만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해서 소형주택은 특별히 또 감면해 주는 게 있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점이 예.
직전 연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직전. 이게 만약에 예전부터 임대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예. 임대사업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 이해해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예. 이건 또 저기 전세가 올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올렸을 경우에는 임대사업 개시 시점이 그거 적용하는 거죠. 개시점이 아닐 겁니다. 이거 언제든지 이것은 연도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직전 사업, 전 사업 연도 말 기준일 겁니다. 이게 이제 많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계관 또 나오죠. 비슷한 게 자꾸 또 나오죠. 요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재에다도 안 넣을까 넣었는데 이거 공부하느라고 저도 하루 걸렸어요. 어떻게 복잡하게 해놨든지 그 네 번째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임대주택만 공부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임대주택만 임대에서 생긴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득도 있는 많죠. 가령 월급제에는 근로소득도 있는데 내가 임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업소득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도 있는 사람. 임대소득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소득도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네 번째 나오는 다른 소득. 첫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 속에 보세요. 이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소득이 있어요. 분리과세. 다른 종합소득도 있는 경우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예. 그 엄청나게 그런데 복잡하게 돼 있어요. 나도 이해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래서 요것은 강의를 안 할까 하니까 요 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 저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대부분은 또 해당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또 또 얘기하기도 좀 늦었고 하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요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하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도 혼선이 오잖아요. 오늘 제가 딴 얘기를 많이 하다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